안녕하십니까, 쇼킹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중요한 부동산 뉴스 두 가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특히 두 번째 뉴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요, 저희가 많이 말씀드렸던 신혼희망타운 중형면적 나온다 부분입니다. 오늘 기사가 떴죠. 자, 그동안 이 신혼희망타운 좁아도 너무 높다는 비난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자, 이 제도 시행 이후에 바꿀 생각을 한 번도 안 하다가 작년 11월 달에 노영우 국토부 장관이 변경 가능성을 언급을 한 거죠. 어쩔 수 없죠. 왜? 계속된 미달 사태가 나기 때문입니다. 자, 2022년에 전용 55제곱미터를 분양한 전설의 탁상 행정. 이 55제곱미터 방 하나만 일반적인 면적이 나와서 좀 날 텐데 왜 59제곱미터로 안 하고 55제곱미터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자녀가 2명이면 거주하기 힘든 공간이죠. 자, 게다가 얘가 수익 공유형 모델이에요. 사람들이 온전한 내 집을 갖고 싶어 하지, 이렇게 나중에 시세 차익을 나누는, 이 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부 것도 아니고 애매한 거 싫어하거든요. 게다가 지원 자격에 재산 기준이 있는데 이 재산 기준에 전세 보증금을 포함시켜 버렸어요. 이게 임대 아파트 할 때 이제 있는 기준인데 이거를 분양주택에 넣어버렸다는 거죠. 게다가 안 그래도 저건 공공분양 물량의 30%를 행복주택으로 빼서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으로 공급하다 보니까 물량이 더욱더 줄어드는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결국 아까운 공공분양 용지만 낭비하는 결과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최근 1차부터 4차 사전채약 신혼희망타운 경쟁률을 보면요, 1차 때는 13.7대 1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때까지는 좀 높았는데 괜찮은 공공분양 물량이 많이 나오는 2차부터는요 경쟁률이 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3차도 3.3대 1, 그리고 4차도 3.5대 1 경쟁률이 나왔어요. 솔직히 지금 같은 청약 과열 상황에서 이 정도 경쟁률 나왔다는 건 망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적어도 2차 사전청약 진행됐으면은 이거 뭔가 문제가 있구나 싶어가지고 잽싸게 바꿔야 되는데 국토부 장관이 변경 가능성을 언급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는 거죠. 국토부가 그게 문제예요. 뭔가 잘못된 거 알았으면은 기존 정책을 바꿔서 다시 추진을 하거나 뭔가 개편되게 추진해야 되는데 기존에 계획된 건 전혀 안 건드려요. 그래서 주거정책에서 착한 척을 하면 안 된다는 대표적인 사례예요. 야,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해 새로운 건 만들었으니까 좋아하겠지? 좋아하긴요. 수요자들이 얼마나 많은 불만을 가지겠습니까? 꼭 이런 거 만든 사람들은요, 그런 주택 절대 안 들어가요. 자, 그래서 이런 주거정책에서 착한 척 하지 말고 그냥 선호도 높은 적정 면적의 아파트를 최대한 많이 저렴하게 분양 형태로 공급하는 것이 좋은데 자꾸 최근에 정치들 보면은 내가 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했다고 이상한 임대주택 정책 가져와가지고 자꾸 들이미는데 저는 그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일기 신도시 봐요. 얼마나 깔끔해요. 분양으로 80% 쏟아내고 중대형 면적도 넉넉하게 공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년 동안 집값이 잡힌 거예요. 국토부는 제도 개편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주택 업무 처리 지침 일부 개정안을 3월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에 제한된 규정을 삭제하고요, 30평대도 공급 가능하게 길을 열어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기존 규정이 문제였을까요? 59제곱미터만 제공했어도 이 정도까지 문제는 안 됐을 것 같아요. 55를 제공하니까 문제가 됐던 거죠. 방 하나가 알파룸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자녀가 둘이면 방 하나씩 필요한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 여러분들 쇼킹부동산 블로그에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중형면적 신혼희망타운 언제부터 나오냐, 이거 얼마나 공급될지 좀 회의적이에요. 왜냐면은 공공주택 사업자 등이 비율을 결정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실제 중형면적이 많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최근에 통합 임대주택이라 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임대주택 정책을 새로 만들었거든요. 행복주택, 국민임대주택, 그리고 영구임대주택 나눠서 복잡하잖아요. 하나로 다 합쳐버리고 하나로 합치면서 중형면적까지 포함시키겠다 했는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절반이 원룸이고요. 실제 중형면적도 아니에요. 그나마 사람이 들어갈 만한 면적은 71세대 한 15% 수준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혼희망타운이 제가 볼 때는 중형면적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국토부는요, 큰 면적 공급하면 하늘 무너지는 줄 알아요. 문제는 본격적인 시행일입니다. 국토교통부는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법령 적용을 이후 사업 승인을 받는 물량부터 검토를 하겠다. 사업 승인을 받는 단지부터? 문재인 정부 임기가 2022년 5월 9일까지입니다. 그러면은 이번 정부에서는 글렀단 얘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신혼희망타운 중형면적 나오는 것보다 차기 정부에서 신혼희망타운 폐지하는 게 빠를 가능성도 있고요. 신혼희망타운 폐지될 확률 많다고 봐요. 저는 폐지할 때 기존 정책도 그냥 다 일반 공공분양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둔촌주공 입주 222일 늦어진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뉴스입니다. 자, 이게 어디서 나온 자료냐면요. 둔촌주공 입주 예저장 모임이 있대요. 그래서 카페도 굉장히 크잖아요. 여기서 행정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서 받은 자료가 공개가 된 건데, 시공단이 감리업체에 보낸 자료예요. 그거를 이제 민원을 제기해서 받은 거죠. 근데 여기서 봤더니 당초 입주 예정일이 2023년 8월 14일인데 변경 입주 예정일이 2024년 5월 18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이 얼마나 황당한 일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가장 규모가 큰 9510세대 대단지 헬리오시티죠. 여기가 착공계가 제출된 게 2015년 10월 23일이거든요. 준공 시점이 2018년 12월 28일입니다. 38개월 정도 공기가 잡혀 있죠. 자, 반면에 둔촌주공 공사 기간은요, 2019년 12월 3일날 착공계가 승인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변경 입주 예정일을 감안해 봤더니 2024년 5월 18일이네. 53개월이나 걸린다는 거죠. 이 둔촌주공, 12,000세대니까 공사 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 물론 세대수가 크면은요, 동시에 건물을 올려도 주변에 정리한 시기가 많아서 일반적으로 더 기간을 잡긴 하는데, 이게 세대수보다 더 중요한 게 경사거든요. 그래서 뭐 강북의 언덕에 있는 뉴타운이나 뭐 성남에 있는 재개발 사업장이나 이런 데 보면 언덕이 있으면 뭐 40개월 훌쩍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런데 여기는 완전 평지에서 작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헬리오시티보다 15개월이나 더 걸린다고? 이거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비사업장은요, 공사 기간을 정해놓고 엄격하게 지켜야 돼요. 그래서 아예 시공사 선정할 때 어느 정도 기간 내에 공사하겠다는 부분까지 다 같이 제출해 버리거든요. 그리고 그 공사 기간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 어떻게 한다? 시행사, 조합이 시공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입주가 늦어지면 프로젝트가 더 늦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주비 대출 등의 부분에 사업비가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이주가 늘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둔촌주공 정도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여유있게 한 40개월도 정도 잡았을 것 같은데, 일반적인 경우보다 공사기간이 1년 이상 더 소요가 된다는 거죠. 이거는 잘잘못을 꼭 다 따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조합원들이 이 입주 예정 시기에 전세 계약을 만기를 다 맞춰놨을 텐데 1년 지연되면 그게 얼마나 큰 피해겠습니까? 자녀들 학교 문제도 있고 이거 굉장히 복잡한 문제예요. 세대수가 너무 많잖아요. 시공단에서는요, 조합의 의사결정 지연이 문제라는 입장이에요. 야, 너네들이 컨펌을 늦게 내주니까 사업이 자꾸 지연되잖아. 그렇다고 그게 1년 정도 지연되는 거에 대한 이유가 될 수 있을지는 아마 법원 판결을 통해서 나오게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정비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융비용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야, 이거 피해 보상액이 산출되면 진짜 천문학적인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공사비 증액 부분으로 시공사하고 조합이 지금 많이 다툼이 있고 서울시 중재도 먹히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또 이런 완공 일정 지연에 따른 추가 소송까지도 엄청 복잡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내년 역전세란 시나리오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13년 이후에 역전세 트리거 3개 단지가 있어요. 개포 프레이던스자이 내년 2월에 입주하죠. 둔촌주공이 8월에 입주하고 DH 퍼스트 아이파크 개포주공 1단지가 내후년 1월에 입주였거든요. 자, 그래서 얘네가 3개 단지가 고루고루 입주하면서 2023년 내내 역전세 상황이 펼쳐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크게 급락을 해야 되는데 입주 예정일이 생각보다 많이 뒤로 미뤄진 거죠. 그러면은 내년에 부동산 시장의 약세 시기가 보이는 겁니다. 2023년 1분기 때 약세가 첫 번째 나타날 거고요. 2024년 1분기하고 2분기에 좀 강한 약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시기는 역전세에 따른 인근 지역 매수에 좋은 시기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전세라는 중요한 조건이 있거든요. 일단은 그 시기의 기준금리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기준금리가 왜 중요하냐? 일반적으로 대규모 입주는 물리적인 주택수 증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파트에 들어오기 전에 주변에 거주했던 세입자들이 일시에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빈 아파트를 누가 채워준다? 여기보다 거주 여건이 못한 곳에 있던 사람들이 옮겨와 살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비선호주택에 살던 사람이 선호주택으로 옮겨갈 땐 무엇이 중요한다? 전세 대출 금리가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또한 여기에 전세를 놓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예금 금리가 높게 되면요, 월세보다는 전세를 선호하게 돼요. 자, 그런 이유로 기준금리가 높을 때 입주하게 되면 역전산이 크게 나타난다 말씀드렸습니다. 전세 가격이 단기간에 급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준금리가 1.75%에서 2% 수준이 되면 부동산 시장은 예외 없이 역전세라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2년 전 전세 시세보다 낮아야 돼요. 자, 그런데 둔촌주공이 원래 2023년 8월에 입주하려다가 지금 2024년 봄으로 바뀌게 됐잖아요. 그러면은 2년 전 전세 시세 좀 바뀜이 있어요.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자, 문제는 이 기준금리 상단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어느 시기에 올라갈지는 알 수는 없잖아요. 과연 이것이 둔촌주공의 입주 시기 변경이 더 좋은 기회가 될지 아니면 반대의 상황이 될지는 아직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추후에 정보가 나오면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2024년에 입주 물량 대란이요, 2024년 중반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이 하락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하셔야 되죠? 동과 쇼킹 부동산은 아파트 교과서가 필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책 한 권이 인생을 바꾼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